제 이야기 좀 할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 화학 동아리였거든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안 쓰는 약품들 보면서 저거 몇 개 섞어서 폭탄 만들면 안 되냐, 소화기 들고 운동장에서 터뜨리면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까, 아스피린 합성시켜서 되는지 한번 먹어보자, 교과서에 있는 원론들은 너무 노잼 아니냐, 딱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 실험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자니 고등학생 신분에 걸맞는 거 해라, 대학교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고 싶었어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폭탄 제조는 지금도 하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저냥 성적이 나 재수를 했습니다. 집에서 재수학원 다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니면 1년에 2천만 원 깨지잖아요. 그래서 재수학원 안 다닐 테니까 1,000만 원만 저한테 주시고 제가 뭔가를 배우는 시간에 주시면 안 되냐 물어봤습니다.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라도 안 줬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재수학원을 가서 20살을 보냈습니다. 집, 학원, 집, 학원, 집, 학원. 말만 들어도 지루하죠? 똑같은 하루를 기계적으로 보내니까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능을 한 번 더 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나조차도 몰랐는데 내가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가서 21살이 됐을 때 머리가 참 멍해져 있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났어요. 내 인생 대학을 가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액장학금이긴 해서 그냥 가고 꽈떡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현타가 와서 제가 한 배틀그라운드 하루에 18시간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게임도 이제 질리는 순간까지 해버려가지고 이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니 예전에 생각했던 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CEO가 되고 싶다는 꿈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있었어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직업 적성 테스트 막 이런 거 주잖아. 경영, 경제, 정치, 과학 막 여기서 적성에 맞는 거 찾아준 그런 결과 보면 항상 할 때마다 다른 건 이만저만 한데 리더가 적성이라고 매번 최대치를 찍는 거야. 그래서 관련 추천학과로 경영학과가 나왔어요. 그때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CEO를 하려면 경영학과를 가야지? 이거였어요. 뭐 제가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눌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문과잖아요. 내가 선풍기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더라도 이 선풍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계를 하거나 누군가가 만든 그 설계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술을 모르면 이걸 평가할 수도 없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건 나선형 구조라서 베르누이 효과와 베제-트라인스키법을 반영한 구조로 기존의 선풍기보다 약 1.7배 정도 시원하고 전력 소비가 낮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맞는지도 몰라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결제서류 도장 찍을지도 모를 텐데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죠. 나폴레옹도 지휘하기 전에 총 쏘는 법부터 배웠을 텐데. 그래서 총 쏘는 법 배우려고, 같은 말로 기술을 익히려고 공대에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술로 내가 관리 가능하고 내가 모든 시스템을 지휘할 수 있는 CEO가 되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하니까 주변에서 이젠 대학교 가서 해라 가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해라 로 변했어요. 취업을 먼저 해서 돈을 모으고 해라,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로 넘어갔어요. 예전엔 대학 가서 하라지 않았나? 이때 내 인생이 어떤 규격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 받았어요. 나는 내 사이즈를 정한 적이 없는데 이미 틀이 만들어져 있었어. 그 틀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 알죠? 그게 안정적이다. 틀린 말 아니죠.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20대에 청춘을 즐겨라, 배낭여행 갔다 와라 이런 말 하면서 사업하는 건 왜 안 돼? 뭐 배낭여행 가는 건 규격 안에 있어도 되는 건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대학교 나온 애가 한 학기 끝내고 창업한다 뭐라 하는데 뭐 그때 아는 게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프로그래밍 할 줄 몰라, 어플 만들 줄 몰라. 마크 주커버그와 스티브 잡스는 프로그래밍을 잘 다뤘지. 반면 나는 30만원 받으면서 학식비도 아껴 먹으면서 지내는데 사업해라 라고 하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21살 첫 학기를 마치고 사업을 했습니다. 뭐를 했냐? 거창한 거 아니었고요. 길거리에 테이블 깔고 물건 팔았습니다. 노점상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 바닥에 깔 테이블은 어디서 사고 물건은 어디서 사고 밤의 전구는 어떻게 밝히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과 풀이는 어딜 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샀습니다. 밤에 물건 비추려고 무선 스탠드 샀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집에 있는 후레쉬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건 진열하려고 이 진열대 사고 그 목걸이하고 귀걸이 그거 꼽는 그 동글빼하고 돌아온 거 샀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템 팔았냐, 이거 팔았습니다. 스티커, 타투 스티커. 이거 뜯어서 이렇게 해갖고 떼서 이렇게 젖은 물로 해가지고 계속 붙여주면 이렇게 타투 되는 거, 이거 팔았어요. 그때 제가 쓴 사업기획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동기. 1학기를 마쳤는데 원론으로 배우는 경영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걸 몸소 이해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 선정. 당시에 초여름이었고 바지와 소매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고 뇌피셜 살짝 적용해서 사람들이 타투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개선되는 상황이었으나 아프고 못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스티커로 체험할 수 있다면 상품성이 있지 않을까. 당시 인스타그램에서 샵 타투 스티커가 28,000개고 대부분의 사용 후기가 허전함을 채워줘서 만족스럽다 라는 내용이었고,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당시에 1년 전인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타투 스티커가 상승장이었으며 이걸 쓸 당시에는 7에서 8월이었으니 최고점이었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일하게 다루는 샵은 다이소, 아트박스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됐으며 그 다이소와 아트박스조차 편하게 말해서 디자인이 겁나 촌스러운 걸 보고 느낌 왔죠. 여기서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자의 메인 니즈는 두 가지. 첫 번째, 타투 스티커를 사고 싶지만 이를 주로 다루는 오프라인 매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온라인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 낮은 가격대라 배송비가 부담스러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걸 꺼리는 소비자군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건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테이블, 스티커, 진열대 전부 다 사고 액자 디자인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짜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한 진열대, 동글베이, 액자, 스티커 다 보이죠? 무엇보다 단순히 타투 스티커라 하지 않고 수채화 타투 스티커라 하여 제품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번화가에 나가서 어디에 테이블을 놓을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카드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카드 결제하는 기계도 샀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스티커. 소형은 내가 살 땐 600원, 판매할 땐 1000원, 중형은 내가 살 땐 1500원, 판매할 땐 2500원. 두 개 다 마진 66%로 잡았습니다. 이거 뭐 저한테 악플 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미리 한 말씀 드리는데, 결국 유통은 최저가 싸움. 마진은 해도 3%밖에 못 잡는다. 마진 30%?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또 뭐라 말할지 궁금하네요. 난 첫 사업 마진 60% 잡았는데 또 이것도 다단계 놓고 자랑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러면 길거리에 파는 모든 가게들이 다 다단계예요. 집 앞에서 500원 하는 비비빅도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서 2,000원에 팔립니다. 이 발상이 기반이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은 또 다를 것 같나요? 유통업은 해봐야 마진 3%, 결국은 최저가 싸움이다. 본인의 식견이 부족한 걸 두고 그걸 평준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음 제 채널 오신 분들은 얘 왜 이러나 싶으실 텐데, 이러한 댓글이 예상외로 있어서 그랬어요. 다시 진행할게요. 그리고 결전의 날 테이블을 들고 스티커도 한가득 사들고 진열대도 전부 다 챙겨가서 번화가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길거리 장사였지만 이건 내 사활을 걸고 만든 테이블이었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놈이 길거리 장사 하나 못하면 자격이 없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그래서 팔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 3번 나갔는데 바로 완판 났습니다. 시간당 순이익은 15,000원이었어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번호도 하루에 한 번은 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중형 스티커 2,500원짜리를 어떤 사람한테 팔았는데 3,000원을 받았어요. 거스름돈 500원을 제가 줘야 되는데 가방에 암만 찾아도 400원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거스름돈이 400원밖에 없는데 어쩌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100원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물어본 거죠. 그때 제가 뭐야 장난하나, 장사하면서 왜 100원이 없어? 이런 소리 들었어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죠. 무슨 장사한다는 사람이 거스름돈 생각을 못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랑 뭐가 달라? 그때 내가 장사가 아니라 학교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 거죠. 지금이야 스티커 한 장 더 쥐어드렸겠지만 그땐 누군가한테 돈 1,000원 받는 것도 인생 처음으로 경험해본 일이라 낯설었고 어떻게 대처한지 몰라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엔 성장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나는 학생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사장으로서의 나라는 것, 이 학생이란 허물부터 벗어 온전히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3번을 나가고 제 사업에 피드백을 넣어봤는데, 피드백을 넣은 이후 시간당 순이익 15,000원에서 4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피드백의 첫 번째는 테이블 위치 변경이었어요.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번화가의 안쪽으로 들어가 봤어요. 위치를 바꾸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면 설수록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마음에 추가 잠재 고객들이 더 생긴다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 도매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마진 66%에 그렇게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바꿨어요. 원래는 하나에 600원이었는데 도매로 판매하는 곳을 찾아서 하나에 99원에 100개 단위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99원의 스티커를 1,000원에 팔았으니까 마진은 910%였네요. 이 상황에서 저는 스티커의 가격을 안 내리고 더 올렸어요. 테이블 진열을 위해서 이목을 끌려면 중형 스티커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빨리 완판이 되면 소형밖에 안 남으니까 전시효과가 줄어들 거라 생각해서 판매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판매는 계속해서 터져 나갔어요. 결국 저는 7번, 한 번에 2시간 정도 나가서 순수익 44만원 냈고요. 그러면 총 평균 시간당 대충 3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표 정리한 걸 보면 매출과 순이익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매출은 아마 총 1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직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은 스티커를 들고 가서 회사 동료한테 줬더니 동료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돈까지 벌었는데 소소한 행복까지 챙길 수 있었죠. 마지막 문구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샀던 무선 스탠드하고 테이블은 공부할 때 쓰고 카드 결제 단말기는 다음에도 쓸 예정이다. 그래도 다음 사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싶기에 정말 괜찮은 사업이 나온다면. 사실 제가 지금은 덤덤하게 말하는데 처음에 제가 영상 기획할 때 이걸 읽어볼 때 보고
울었어요. 마지막 문구에 다음 사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고 써놨는데 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해서 참 고생했다 생각 들더라고요. 취업 안 되니까 창업한다. 사업장이 방구석에 있네. 어른들 말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창업을 한다는 말을 하기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혜롭게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저한테 칭찬 한번 해주고 싶네요. 저는 유통의 유자도 모를 때 스스로 소매가의 제품을 사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보다 큰 테이블 그리고 물건들 낑낑대면서 들고 번화가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영업과 판매를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을 겪었던 전 지금 순이익 한 달 1,600만 원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도 더 발전하려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엔잡하는 허대리님의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전자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제가 이 당시 2018년 처음 기획해서 쓴 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이북으로 판매합니다. 물론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요. 동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소싱했는지 뭘 샀는지 어떻게 기획했는지 이 영상에서 주요한 건 다 읽어드렸어요. 이걸 봐야만 이 사업의 노하우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고 오는 여름에 그대로 따라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제가 파는 건 사업의 정보가 아니라 단지 그날의 제 감성입니다. 이 사업 보고서 글쓴이는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창업을 꿈꾸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를 여러분들과 어쩌면 굉장히 닮아있을 겁니다. 이 보고서는 약 20페이지로 그날의 저의 진심과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매달 순이익 1,000만원대를 내고 있는 23살 대표, 그의 21살이었던 시절, 사업에 사자도 몰랐던 시절, 사회 6개월 차였던 시절에 썼던 용기와 순수함을 여러분들께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업로드한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한 달간 이북 판매를 통해 창출된 수익은 영상을 통해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액 기부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직접 봉사단체나 아동센터 혹은 보육원 등의 기관에 아이들이 작게나마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 모자라다면 제 금액을 보태서라도 베푸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아닌 그때 제 감성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타시고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행한 첫 사업 잘 들어보셨나요? 이거 말고도 제가 기획했던 사업은 한 6개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창업 전선에 뛰어든 20대, 30대 분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10대 분들께 저도 세상 많이 살아보지 않았고 많이 배워나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방문을 열고 나서서 내가 나에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나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